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자 읍내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행상들은 목청을 돋워 물건을 외치고 엿장수는 가위질 소리에 맞춰 북을 두드렸습니다. 아낙네들은 나물값을 깎느라 여념이 없고 사내들은 낙과 괭이를 들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황소를 몰고 온 농부가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지게꾼들은 땀을 훔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리와 냄새, 웃음과 흥정이 한데 어우러져 장터는 그야말로 삶의 냄새로 가득했지요. 장터 끝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낡은 멍석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조용히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으나 손놀림은 정갈하였고 짚을 고르고 꼬는 솜씨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백로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그 곁에는 10살 남짓한 아이 복동이가 쪼그리고 앉아 짚을 추려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짚을 이리로 넘겨다오. 예, 영감님. 복동이는 어린 손으로 집단을 옮기며 영감의 손놀림을 따라 배웠습니다. 백로 영감은 짚을 한 올 한 올 고르게 엮으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장 보러 오셨소? 날이 좋아 장이 흥성하구려. 그러나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가끔 집신값을 묻는 이가 있어도 금세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지요. 요즘은 남학신이 더 튼튼하다더이다. 집신은 금세 해지잖소? 그래도 발은 편해야 길이 덜 고단하지요. 신은 몸을 바치는 밑바닥이 아니겠소. 백로 영감은 늘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영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짚을 추렸습니다. 영감의 손끝에서 새끼줄이 꼬이고 꼬인 줄이 발 모양을 닮아가니 그 손놀림에는 세월이 스민 정성과 인내가 깃들어 있었지요. 장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천막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포목상 한득수가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이름난 장사꾼으로 비단과 무명을 팔아 재물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되 배가 볼록 나왔고 목소리는 장터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이 비단 좀 보시게. 한양서 직접 들여온 물건이오. 색과 결이 이보다 나을 수 없소. 사람들이 몰려들자 한득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천을 펼쳐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무명과 비단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자 아낙네들은 감탄하며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얼마요? 좋은 물건이라 값이 좀 나가오. 하지만 내 물건만큼 믿을 만한 게 또 있겠소?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좌판 옆에서는 젊은 점원들이 손님을 맞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득수의 좌판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그 모습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한득수는 잠시 목을 축이려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길목에서 그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백로 영감을 보았습니다. 영감은 묵묵히 짚을 삼고 있었고 복동이는 졸음을 참으며 짚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득수는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저래봐야 팔릴 리가 있나. 세상이 어느 땐데 아직도 집신을 삼는다니. 그는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다시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백로 영감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그 차분한 뒷모습이 오히려 장터의 소란과 대비되어 더 눈에 밟히더이다. 오시 무렵 장터는 더욱 붐볐습니다. 떡장수가 시루떡을 쪄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엿을 손에 쥐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고 개들은 냄새를 좇아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었습니다. 그 무렵 백로 영감은 집신 한 켤레를 완성해 멍석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아, 목마르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영감님. 그래도 물 한 모금은 마셔야지. 영감은 허리춤에 표주박을 꺼내 건넸습니다. 복동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백로 영감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물 한 모금에도 고마움을 알아야 한단다. 그걸 잊으면 재물도 모래처럼 흩어지는 법이지. 복동이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진 못했지만 영감의 말투에 담긴 온기와 깊은 뜻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편에서는 다시 한득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오늘 물건 다 팔리고 나면 다음 장날까지 기다려야 하오.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는 능숙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득수는 잠시 고개를 돌려 느티나무 아래의 백로 영감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은 여전히 조용히 짚을 엮고 있었지요. 참 어리석은 늙은이로군. 세상이 바뀌어도 저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먼.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비웃음 짓고는 다시 손님을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장터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돌아갔고 행상들도 좌판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백로 영감은 오늘 삼은 집신을 작은 보자기에 차곡히 담았습니다. 팔린 것은 한 켤레뿐이었으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 가자꾸나. 예, 영감님. 두 사람은 멍석을 걷고 짐을 챙겨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석양이 느티나무를 물들이고 그들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은 장터에는 고요한 바람만이 남았지요. 사흘이 지난 뒤 백로 영감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가 삼은 집신 한 켤레를 보자기에 싸들고 복동이와 함께 천천히 읍내 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불었고 길가의 버드나무 가지에는 여린 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뿌연 듯 맑고 먼 길 끝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영감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한 군데 들를 데가 있단다. 백로 영감은 품속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복동이는 영감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감이 집신을 직접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조용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큰 천막 아래에는 비단과 무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주인 한득수가 장부를 펼쳐놓고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점원 둘이 바쁘게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고 있었지요. 백로 영감은 천막 앞에서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한득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과 어린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오? 주인장, 이 신을 한번 보시지요. 백로 영감은 보자기를 풀어 집신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짚은 곱게 다듬어졌고 밑창은 단단하게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걸어도 닳지 않을 듯 견고했지요. 이 신은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하나오. 장사 나서실 때 신어보시게. 한득수는 집신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백로 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발은 흙 위를 걷지 않소. 이런 신은 천한 것들이나 신는 거요. 허나 사람이라면 누구든 흙 위를 걷지요. 백로 영감의 말은 차분했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한득수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흙바닥을 밟았다고 그러시오? 나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몸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곁에 있던 점원들까지 입가를 가리며 피식거렸습니다. 백로 영감은 그들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장, 사람의 발걸음에는 마음이 담기는 법이요. 허허, 철학자라도 된 양 말씀하시네. 나는 바쁜 사람이니 공연히 말로 시간 낭비 마시오. 한득수는 손을 휘젓고는 다시 장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백로 영감은 집신을 보자기에 조심스레 싸고는 부드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주인장께서 필요하실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필요할 일이 없을 테니 다시는 오지 마시오. 백로 영감은 그 말에도 아무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동이의 손을 잡고 천막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늙은이 참 기특하구먼. 욕을 들어도 화를 안 내니. 한득수 저 양반 요새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을 너무 깔보는 게야. 그래도 장사는 잘 되지 않소. 물건이 좋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잠시 수군거리다 이내 흩어졌습니다. 한득수는 그들의 시선을 못 본 척하며 비단 꾸러미를 펼쳐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넉넉했지만 어쩐지 속이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복동이는 영감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영감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재물이 쌓이면 마음이 높아지는 법이지. 마음이 높아지면 발밑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게야. 발밑이요? 그래. 발밑에 흙, 그 흙 위를 걷는 사람들을 잊게 되는 게지요. 복동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멍석 끝에 짚을 흩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폈습니다. 백로 영감은 짚을 집어들며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짚을 추리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는 더 붐볐습니다. 한득수의 좌판 앞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큰 소리로 값을 부르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래의 흥정에 맞춰 나온 웃음이었지요. 해질 무렵 백로 영감은 오늘 삼은 집신을 모두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팔린 것은 두 켤레뿐이었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동이가 멍석을 거둘 때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지난번에 산 집신이 참 좋더이다. 하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마음에 드셨다니 고맙습니다. 백로 영감은 집신을 꺼내 건넸습니다. 안악은 값을 치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백로 영감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복동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한득수의 천막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자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장터를 떠났습니다. 노을이 느티나무 그늘을 붉게 물들였고 하루를 마친 장사치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백로 영감과 복동이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느릿하였으나 단단해 보였지요. 그날 장터에는 노을빛만이 남아 하루의 시끌벅적함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백로 영감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의 입에서만 오르내렸으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장터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저 집신 삼는 영감, 옛날에 벼슬길에 있던 분이라 하더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저 행색을 좀 보시오. 아무리 봐도 평범한 늙은이 아닌가. 아니요. 내 처남이 관아 아전이라는데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더군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백로 영감이 멍석을 펴고 앉은 느티나무 아래로 호기심 어린 눈길이 자주 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짚을 엮었습니다. 손끝에서 새끼줄이 꼬이고 꼬인 줄이 발 모양을 닮아가니 그 고요한 손놀림이 오히려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지요. 사실 백로 영감은 이 고을의 옛 관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고 고든 뜻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고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아 이름이 고을을 넘어 이웃 고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백로 같은 어른이시다 하며 존경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희어지자
영감은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지. 나는 이제 백성 속으로 들어가 사람 사는 세상을 보려 하네. 그렇게 말하고 관복을 벗은 그는 읍내 바깥의 작은 초가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과 한데 어울리며 지냈고 집신을 삼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놀라워했지만 영감이 워낙 조용히 지내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기억하는 이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오직 현 사또 정사흥 뿐이었습니다. 정사흥은 젊은 시절 백로 영감 밑에서 일을 배운 적이 있었고 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복을 입고 조용히 찾아와 안부를 여쭙곤 했지요. 어르신,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사또, 나는 이제 그저 집신 삼는 늙은이일 뿐이요. 옛일은 잊으시게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어르신 덕분이지요. 허허, 자네가 애쓴 덕이지. 나는 다만 지켜봤을 뿐이네. 정사흥은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세상에 알려 괴로움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터에 퍼진 소문도 관아의 늙은 아전들 사이에서 새어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무렵 장터에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은 백로 영감 앞에 몇몇 사내와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옛날에 벼슬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백로 영감은 짚을 엮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눈빛이 그들을 스쳤습니다. 옛일은 옛일로 두는 게 좋지요. 지금 나는 그저 집신을 삼는 늙은 사람일 뿐이요. 허나 사람들이 다 그리 말하더이다. 청렴하시기로 이름이 높았다지요. 영감은 미소를 지으며 짚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청렴이란 벼슬아치만 지킬 일이 아니요. 밭 가는 이도 장사하는 이도 마음을 깨끗이 가지면 그것이 곧 청렴이지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없고 다만 깊은 온기와 단단한 신념이 묻어 있었지요. 복동이는 그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감이 보통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영감의 손길이 따뜻하고 말씀이 부드러워서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자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벼슬을 하셨습니까? 그랬단다. 그런데 왜 이제는 집신을 삼으십니까? 백로 영감은 집신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벼슬에 있을 때는 백성의 얼굴을 보았지 발을 보지는 못했단다. 이제는 그 발에 신을 신기며 그들이 어떤 길을 걷는지 보고 싶어졌지. 복동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왠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한득수의 천막 쪽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웃음과 고함이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까지는 닿지 않았지요. 장터 위로 저녁 노을이 내리고 백로 영감과 복동이는 오늘의 집신을 보자기에 차곡히 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짐을 챙겨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영감을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과 따스한 경애가 함께 스며 있었지요. 한득수의 아내 윤씨 부인은 남편의 교만함을 늘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 시집은 미천한 상가로 왔지만 마음결은 고왔고 분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사로 재물을 모으면서 점점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인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의 흙 묻은 손을 업신여기면 언젠가 그 흙에 발이 빠지는 법이지요.
그녀는 가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득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흙에 발이 빠지다니, 허허, 괜한 소리 마시오.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윤씨 부인이었지만 장사가 번성할수록 남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 남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는 백로 영감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집신을 삼는 노인이 사실은 옛 벼슬아치였다더라. 윤씨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장터에서 그 노인을 꾸짖었다는 말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가슴은 자꾸 걸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이웃 고을로 장사를 떠난 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나무를 산다는 핑계로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를 천천히 걸어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로 영감이 여전히 짚을 삼고 있었고 복동이는 그 옆에서 조름기 어린 눈으로 짚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다가서자 영감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 무엇을 찾으시오? 윤씨 부인은 치마폭을 고쳐 잡고 조심스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포목상 한득수의 아내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무례를 범했지요. 대신 사과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백로 영감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것 없소. 이미 지난 일이지요.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어르신께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집신 한 켤레를 들어보였습니다. 부인, 이 신을 받으시오. 어르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격이 무슨 소용이겠소. 이 신은 오래 신어도 쉽게 닳지 않소. 사람의 길도 마음이 닳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윤씨 부인은 두 손으로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짚의 거친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것은 집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 없소. 다만 부인께서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윤씨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뒤뜰 다락에 올라 집신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집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다락창을 비스듬히 비추며 집신의 얇은 결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틀 뒤 한득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었소? 별일 없었습니다. 장은 다녀왔소? 나무를 좀 사러 나갔었지요. 한득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뒤뜰 다락을 오르다 걸려있는 집신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요? 누추한 집신을 왜 걸어두었소? 그냥 둔 것입니다. 당장 치우시오. 보기 흉하오.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집신을 내려 안방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한득수는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고 윤씨 부인은 말없이 그 집신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손길은 무척 조심스러웠지요.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 저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백로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닳지 않아야 길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남편의 마음은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을 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깨닫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윤씨 부인은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느티나무 아래를 바라보니 백로 영감이 여전히 짚을 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열심히 짚을 다듬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찍이서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만 올렸습니다. 백로 영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가 기울 무렵 윤 씨 부인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남편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대성했소. 비단 10필을 한꺼번에 팔았다오. 그의 목소리에는 흥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에는 쓸쓸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집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이 필요한 날이 오겠지. 윤 씨 부인은 집신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한득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은 점점 멀어지듯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기와 지붕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담 너머 대나무 숲이 쉬익 소리를 냈지요. 한득수는 잠들기 전 창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떠했소? 좋았소. 비단 10필을 팔았으니 이보다 더할 수 없지요. 한득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문살을 두드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던 새벽녘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한득수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고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물을 떠와라. 어서, 어서. 점원들과 이웃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거세어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쌓인 비단과 무명 꾸러미가 타들어가며 푸드득 소리를 냈지요. 한득수는 넋이 나간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재물이. 윤 씨 부인이 달려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안 돼. 저 안에 비단이 수십 필이 있단 말이오. 한득수가 불길로 뛰어들려 하자 이웃 사내 둘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불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기둥이 꺾이고 들보가 무너졌으며 마침내 창고는 불길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옆집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득수의 창고만을 집어삼키려는 듯 그곳만 시커먼 재로 변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한득수는 잿더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다 타버렸소. 모두 다. 윤 씨 부인은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해가 떠오르자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탄 창고를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보게. 순식간에 다 타버렸네. 요새 한득수가 너무 거만했지. 하늘이 노했는지도 몰라. 천벌이라 해도 할 말 없을 게야. 사람들의 말소리가 속삭이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한득수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더 볼 것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이 번지는 것보다 빠른 것이 사람의 입이라. 그날 저녁이면 읍내 곳곳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한득수의 처지는 더 기울었습니다. 창고가 불에 타고 신용을 잃자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찾아오던 손님도 끊기고 좌판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장터를 주름잡던 그가 이제는 문밖 출입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날이 새도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가도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술이라도 드시지요. 입맛이 없소. 기운을 차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요? 남편께서 짓밟았던 집신, 그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지요. 한득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백로 영감께서 주신 집신 말입니다. 그 신에 담긴 뜻을 남편께서는 외면하셨지요. 한득수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이요? 저주는 아니지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들을 귀를 닫으셨을 뿐입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득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단 말이오? 그건 남이 말해줄 수 없지요.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재물을 믿고 사람을 업신여긴 이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침묵하다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죽그릇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버린 창고 자리에는 검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흩날려 마당 여기저기로 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허무한 사람의 욕심 같았지요.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제 길을 깨닫기 위한 하늘의 타이름이겠지요. 윤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신은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의 결 사이로 햇살이 비쳐 은은히 반짝였지요. 밤이 되어도 한득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등잔불을 켜고 홀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타버린 창고의 재가 하늘에 흩어지며 남긴 한숨 같았지요. 한득수의 화재 소문은 사흘 만에 관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또 정사흥은 아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예, 사또. 포목상 한득수의 창고가 모조리 타버렸다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사옵니다만 재물 피해가 막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사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한득수가 장터에서 백로 영감을 업신여겼다는 말이었지요. 그 포목상이 백로 어르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소문. 사실인가? 예, 사또. 장터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하더이다. 정사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장터에 나가보겠다. 사또께서 친히 나가시겠습니까? 그렇다. 어르신을 뵌 지도 오래되었고 백성들 사정도 살필 겸 가보려 하네. 이튿날 오시 정사흥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아전 둘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한득수의 좌판은 썰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백로 영감이 여전히 멍석 위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짚을 추리고 있었지요. 정사흥이 가까이 다가서자 영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어르신이 바로 백로 대감이 아니십니까? 정사흥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또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상인들과 행상들이 놀라서 다가왔지요. 백로 영감은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또, 그 호칭은 이제 거두시게. 나는 그저 집신을 삼는 늙은이일 뿐이요.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고을이 오늘에 이른 것도 모두 어르신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정사흥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가 장터 한복판에서 집신 장수에게 허리를 숙이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요. 정사흥이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고을의 옛 관리이시며 청렴 결백하여 백성의 본이 되셨던 분이요. 내가 젊은 시절 이분 밑에서
벼슬살이를 배웠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이 어르신 덕분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백로 영감의 품격 있는 말투와 조용한 눈빛이 그저 노인의 인자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겨나오던 기품은 세월이 씻지 못한 고결한 마음이었지요. 그때 인파 사이가 갈라지며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한득수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는지 얼굴은 헬쑥하고 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자 그는 느티나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로 영감 앞에 다다른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어르신, 한득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분을 함부로 대했단 말입니까? 백로 영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시게.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한득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못 본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이요. 그 한마디에 한득수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백로 영감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으나 그 말의 깊이는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득수는 이마를 땅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리도 고개 숙일 날이 있구먼. 천벌이라더니 스스로 깨닫는구먼. 그래도 참 다행이지요. 수군거림 속에서도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웃지 못했습니다. 정사응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관아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또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벼슬 자리는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맡을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백성의 삶을 보고 싶소. 허나 어르신, 더는 말하지 마시게. 나는 이 자리가 좋소. 정사응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그리움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한득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로 영감은 그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주인장, 이제 일어나시게. 무릎을 꿇는다고 마음이 바르게 서는 것은 아니오. 어르신,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일어나 바른 길을 걷는 것이오. 그 말에 한득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터에는 고요가 흘렀고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랜 세월 묵혀온 죄와 교만을 씻어내는 듯 했지요. 그날 밤 한득수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눈을 감으면 백로 영감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네가 잘못 본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이요. 타버린 창고보다 잃어버린 재물보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에는 탄내가 아직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뿐이었지요. 윤씨 부인이 안방에서 나와 남편의 곁에 섰습니다. 아직 잠 못 이루셨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집신 영감이 옛 관리였다는 것 말이오. 윤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요. 그래서 찾아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때 받아온 집신 말이오? 그렇습니다. 한득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보지 못했던 이는 자신뿐이었지요. 동이 트기 전 한득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넣어둔 집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신은 손에 닿자 묵직했습니다. 그는 집신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렵니까? 가야 할 때가 있소.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칠 무렵 한득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사람은 드물었고 장터는 이른 아침에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백로 영감이 이미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짚을 다듬고 있었지요. 한득수가 다가서자 백로 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득수는 집신을 두 손에 받쳐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시게. 어제도 말하지 않았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한득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감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 어리석음이 깊었습니다. 재물을 믿고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저는 높은 줄 알았으나 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집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집신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물건입니다. 백로 영감은 집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신은 자네 부인이 받아간 것이오. 나는 부인에게 준 것이지 자네에게 준 것이 아니오. 그렇다 해도 제가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제 발이 이 신을 신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로 영감은 한참 생각하다가 집신을 들어 한득수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걸을 수 있소.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출 줄 아는 마음이요. 어르신, 자네는 이제 멈췄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이 신을 신으면 앞으로의 걸음은 자네 스스로 바로 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한득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신을 품에 안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백로 영감의 눈빛은 꾸짖음이 아닌 온화한 자비로 빛났습니다. 그 온화함이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저며 들었지요. 자네가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오. 한득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신을 품에 안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 할 것 없소.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요. 백로 영감은 다시 짚을 집어들었습니다. 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득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만큼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님, 저 양반이 정말 달라질까요? 사람은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법이란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잊지 않는 것이지. 혹시 잊는다면요? 그건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말해줄 게다. 백로 영감은 잔잔히 웃으며 다시 짚을 엮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끼줄이 꼬이고 꼬인 줄은 다시 발 모양을 닮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새 걸음을 엮어주는 듯 했지요. 한득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타버린 창고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쥔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신을 벗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발에 꼭 맞았습니다. 아니, 발에 맞는다기보다 마음에 맞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마당을 걷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로구나. 참된 길을 걷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타버린 창고의 재를 날렸습니다. 재는 흩어져 하늘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빈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는 동안 읍내 장터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장터 다리 아래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작은 좌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집신을 삼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득수였습니다. 한때 장터를 쥐락펴락하던 포목상은 이제 흙 위에 멍석을 깔고 짚을 꼬는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 주시오. 그러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시게.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겸손했습니다. 집신을 건네는 손길도 정중했습니다.
옛날처럼 허세나 거드름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다르면 마음도 닳는 법이지요. 새 신을 갈아 신으시게나. 그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신은 튼튼하고 착용감이 좋아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집신장 한득수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가 한때 고을의 부자 상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 곁에서 묵묵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짚을 추리고 다 만들어진 신을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멍석 위에 집가루를 흩날리면 윤씨 부인은 소매로 그것을 털어내며 미소를 지었지요. 복동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로 영감 곁에서 지냈고 때로는 한득수의 일을 거들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이지. 복동아, 영감님은 안녕하시냐? 예,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한득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백로 영감은 여전히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를 지나치는 이들은 모두 공손히 인사했고 영감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느 봄날 사또 정사응이 장터를 돌다가 우연히 한득수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한득수는 깜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또, 그간 평안하셨소? 덕분에 무사합니다, 사또. 정사응은 좌판 위의 집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짚이 고르고 밑창이 단단했습니다. 손끝마다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집신이 참 잘 엮였구려. 부끄럽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늘 좋은 일이요. 백로 어른의 뜻이 고을에 남아있으니 참 다행이지요. 정사응은 집신 한 켤레를 사서 품에 넣었습니다. 한득수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일렁였지요. 좌판 옆 나무 기둥에는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새긴 글귀였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곧 그 사람의 길이니 바른 걸음은 흙 위에서 시작된다. 바람이 불면 나무패가 살짝 흔들리며 햇빛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은 그 문구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득수는 짐을 정리하며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로 영감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짚을 엮고 있었지요. 그는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삼은 신입니다.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백로 영감은 집신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결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이제 제법 손에 익었구려. 어르신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오. 자네가 애쓴 덕이지. 한득수는 집신을 돌려받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자세에는 겸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로 영감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제 바른 길을 걷고 있소. 그 길을 잃지 마시게.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장터를 물들이고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 속에서 한때 교만하던 상인과 청렴한 어른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다가와 백로 영감의 팔을 받쳤습니다. 영감님,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두 사람은 천천히 장터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득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깊이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집신장 한득수라 나쁘지 않은 이름이지요? 그렇소. 이 이름이 좋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짐을 챙겨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나무패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글귀를 드러냈습니다. 장터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나둘 떠나고 아이들은 떡 조각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개들이 남은 음식을 찾아 냄새를 맡았고
서쪽 하늘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득수는 마지막으로 좌판을 한번 둘러보고 윤씨 부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흙먼지는 더 이상 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딛고 살아가는 땅이었고 그 위에서 비로소 참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읍내에는 등불이 켜지고 장터는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면 해가 다시 떠올라 장터에는 어김없이 집신장 한득수가 좌판을 펼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집신 노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바른 걸음은 흙 위에서 시작되는구나.